경상남도 가지산의 평화로운 등산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선 한 여대생이 2주일째 연락이 끊어진 상황, 그리고 가지산 중턱에서 발견된 참혹한 현장.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인터넷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왜곡된 사랑이 만들어낸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허위 신분으로 접근한 한 남성의 일방적 집착이 어떻게 젊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베테랑 형사가 치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지산의 5월은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경상남도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경기에 우뚝 솟은 이 산은 해발 1240m의 웅장한 자태로 수많은 등산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가지산 중턱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발견은 평화로운 산행길을 공포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새벽 5시 30분,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산을 오른 등산객 박모 씨의 외침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등산로에서 약 50m가량 떨어진 계곡 아래 큰 바위 틈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첫 신고를 받은 밀양경찰서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오전 6시 40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평온한 산자락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밀양경찰서 강력계 소속 박정민 경위였다. 40대 초반의 이 베테랑 형사는 18년간 온갖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현장의 참혹함은 그조차 움찔하게 만들었다.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고 감식반이 올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박경희의 지시에 따라 현장은 즉시 폴리스라인으로 봉쇄되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등산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일반적인 등산 코스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다. 계곡 아래 큰 바위들 사이에 반쯤 묻혀있던 시신의 상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분원의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감식반장 이수진 경감은 현장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경과한 것으로 보였다.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겠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수진 경감의 예비 소견에 박정민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였다. 시신 주변에 흩어져 있던 개인 소지품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위치의 특이성 등이 모두 타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신원 확인이 급선무겠네요. 감식팀이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동안 박경희는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개인 소지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파손된 휴대폰, 등산용 배낭, 그리고 몇 개의 신분증과 카드류가 흩어져 있었다. 다행히 신분증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피해자는 김미정, 22살의 대학생이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교 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녀는 언니와 함께 밀양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분증 사진 속의 그녀는 맑고 순수한 미소를 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언니의 사랑받는 동생이었을 그녀가 이런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박경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전 10시 박경희는 즉시 실종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김미정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있었다. 신고자는 그녀의 언니인 김미선 씨로 2주일 전인 4월 15일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동생이 등산을 간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평소에도 산행을 즐겨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었거든요. 당시 김미선 씨의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박경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김미정은 4월 15일 오전 9시경 집을 나서면서 가지산에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녀는 평소 등산을 즐겨 했고 특히 가지산은 자주 찾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하룻밤 정도 산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텐트랑 침낭도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김미선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미정은 평소 등산을 할 때도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연락을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런 그녀가 사흘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오후 2시 박경희는 김미선 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 밀양 시내 한 아파트로 향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미선 씨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은 지난 2주일 동안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충혈되어 있었다. 제가 더 빨리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혹시 동생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김미선 씨의 자책감 어린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박경희는 그녀를 진정시킨 후 김미정의 평소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미정이는 평소 어떤 사람이었나요?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나요? 동생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대학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특별히 누구와 다툰 적도 없었어요. 다만 김미선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다만 최근에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나 문자가 자주 오는 것 같았는데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고만 하더라고요. 이 말에 박경희의 눈이 번뜩였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생 휴대폰에 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 대학 친구들 중에는 그런 이름의 남자가 없었거든요. 준호라는 이름, 그리고 김미정과 최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박경희는 이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오후 4시 박경희는 김미정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지만 통신사 기록을 통해 최근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경희는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강력계 전체가 이 사건에 집중하기로 결정되었다. 젊은 여대생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무엇보다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했다. 밤 11시 박경희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현장 사진들, 감식 결과, 그리고 김미선 씨의 진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18년간의 수사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신이 발견된 위치, 개인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던 상태, 그리고 김미정이 평소 가지산을 자주 찾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그녀의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준호라는 인물이 그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날 아침 김미정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르면 김미정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사망 시점은 4월 15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즉, 그녀가 집을 나선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변을 당한 것이었다. 다른 외상 흔적은 없었나요? 박경희의 질문에 부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손톱 안에서 특별한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머리 부위에 집중적으로 가해진 타격이 사인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박경희에게 또 다른 의문을 안겨주었다. 성폭행 목적이 아니라면 범인의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잔혹한 방법을 택했을까? 오전 10시 통신사로부터 김미정의 통화 기록이 전달되었다. 지난 한 달간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미선 씨의 말대로 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빈번한 통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 전인 4월 13일부터는 하루에 서너 차례씩 통화가 이어졌다. 이 번호의 명의자를 확인해보죠. 박경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번호의 명의자를 조회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번호는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캐통되었지만 실제로는 박성민이라는 30대 남성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캐통한 것이었다. 명예 도용? 박경희는 이 사실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왜 범인은 가짜 이름을 사용해 김미정과 연락을 취했을까? 이는 분명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오후 2시 박성민의 신상 정보가 확인되었다. 그는 현재 무직 상태로 과거에 사기와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주소지는 밀양시내 한 원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경희는 박성민을 긴급 지명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그의 과거 거주지, 직장,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현재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저녁 6시 박성민의 지인으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가 최근 울산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박경희는 즉시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밤 10시 울산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박성민이 울산시 중구 한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박경희는 즉시 체포작전을 지시했다. 밤 11시 30분 울산시 중구 한 허름한 모텔 앞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울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수사관들과 합류한 박정민 경위는 모텔 건물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전 지시를 내렸다. 2층 203호실에 박성민이 투숙하고 있다는 정보가 확인된 상태였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후문으로 도주할 가능성도 차단해주세요. 박경희의 지시에 따라 울산경찰청 수사관들이 모텔 주변을 에워쌌다. 모텔 사장의 협조를 받아 마스터키를 확보한 후 일행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폭도 끝 203호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박경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두 번의 노크 소리와 함께 울린 박경희의 목소리에 방 안은 조용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지금 나갑니다.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범한 체격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불안한 눈빛을 한 그가 바로 박성민이었다. 박성민 씨죠? 밀양경찰서 강력계 박정민 경위입니다. 김미정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는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의외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박성민의 모습에 박경희는 약간의 의외감을 느꼈다. 보통 이런 중대한 사건의 용의자들은 부인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박성민은 마치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새벽 2시 박성민은 밀양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취조실에 들어선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경희는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김미정 씨와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에 박성민은 잠시 말을 멈춘 후 대답했다. 친구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언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나요? 2달 정도 전부터요. 등산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민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경희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왜 이준호라는 가명을 사용했나요? 이 질문에 박성민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냥 인터넷에서는 가명을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그럼 4월 15일 김미정 씨와 만났나요? 아니요. 그날은 만나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부인의 박경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경희가 꺼낸 것은 가지산 입구 주차장의 CCTV 화면이었다.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박성민이 혼자 주차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박성민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만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가지산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냥 혼자 등산을 하려고 갔어요. 김미정 씨와는 만나지 않았어요. 박성민의 변명은 점점 더 궁색해졌다. 박경희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그럼 오후 2시경에 당신이 가지산 중턱에서 목격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말에 박성민은 완전히 당황했다. 실제로 그 시간대에 그를 목격한 증인이 있었다. 가지산에서 야생화 사진을 찍고 있던 사진 동호회 회원이 박성민과 김미정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누군가 저와 김미정 씨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제 박성민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그날 김미정 씨를 만났어요.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말씀해보세요. 박경희의 지시에 따라 박성민은 그날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김미정과 약속을 잡고 가지산에서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김미정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것이었다. 저는 정말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살짝 밀었을 뿐인데 김미정 씨가 균형을 잃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박성민의 진술은 일견 그럴듯해 보였지만 박경희의 오랜 경험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부검 결과상 김미정의 머리에는 여러 차례 타격이 가해진 흔적이 있었다.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보기에는 상처가 너무 심했다. 그럼 왜 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사고였다면 즉시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당황해서. 그리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사고였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성민의 말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박경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그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기로 했다. 김미정 씨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박성민의 회피적인 태도에 박경희는 더욱 의심을 품었다. 그는 김미정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꺼냈다. 당신이 김미정 씨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확인해봤는데 상당히 집착적인 내용들이 많더군요. 특히 최근 일주일간의 메시지들을 보면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어요. 박경희가 보여준 메시지들은 박성민이 김미정에게 보낸 것들이었다. 하루에 수십 통씩 보내진 메시지들은 점점 더 집착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변해갔다. 왜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사이야.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메시지의 내용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본 박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김미정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인 거군요.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김미정 씨는 저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박성민의 진술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다. 그는 김미정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지속적으로 접근했지만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분노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가지산에서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김미정이 단호히 거부하자 격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돌로 머리를 때린 거군요. 아니에요. 저는 돌로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나서 밀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경희에게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돌멩이에서 김미정의 혈흔과 함께 박성민의 지문이 발견된 것이다. 감식팀의 정밀 분석 결과 그 돌멩이는 분명히 흉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돌멩이에 당신의 DNA가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말에 박성민은 완전히 침묵했다.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제가 죽였어요. 하지만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마침내 박성민의 자백이 나왔다. 그는 김미정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분노하여 현장에 있던 돌멩이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그녀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당황하여 시신을 계곡 아래로 던졌다고 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요? 박경희의 질문에 박성민은 오열을 터뜨렸다. 저는 평생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족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그런데 김미정 씨는 처음에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박성민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과 왜곡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미정의 단순한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했고 그녀가 자신을 거부하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김미정 씨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새벽 6시 박성민의 자백이 완료되었다. 그는 살인죄로 구속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박경희는 이틀간의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전 9시 박경희는 김미선 씨에게 범인 검거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동생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미선 씨의 말에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미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오후 2시 박경희는 사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박성민의 범행 동기는 일방적인 연정과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의 분노였다. 그는 김미정에게 허위 신분으로 접근했고 그녀의 호의를 사랑으로 착각했다. 그리고 거부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커졌다. 특히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 저녁 8시 박성민은 밀양지 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그는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이었고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었다. 박경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 같기도 했다. 밤 10시 박경희는 가지산 현장을 다시 찾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그는 김미정이 마지막 순간을 보낸 그곳에 서서 묵념을 올렸다. 미안합니다. 더 빨리 범인을 잡았어야 했는데. 박경희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범죄는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4월 20일 박성민이 구속된 지 닷새가 지났다. 밀양지 방검찰청에서는 그에 대한 정식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담당 검사인 최영희 부장검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소장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다. 피고인 박성민은 4월 15일 오후 2시경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지산 중턱에서 피해자 김미정을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최 부장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을 꼼꼼히 검토했다. 박성민에게 적용될 죄명은 살인죄였다.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오전 10시 최 부장검사는 박정민 경위를 불러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민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혹시 박성민의 거주지나 차량에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최 부장검사의 질문에 박 경위는 이미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원룸과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김미정 씨의 소지품 일부와 범행에 사용된 옷가지를 발견했어요. 박성민의 원룸에서는 김미정의 목걸이와 반지가 발견되었다. 그가 범행 후 기념품처럼 가져온 것으로 보였다. 또한 그의 옷에서는 김미정의 혈흔이 검출되었고 이는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DNA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이미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로 김미정 씨의 혈액이 맞습니다. 이제 물증은 충분했다. 박성민의 자백과 현장 증거, 그리고 DNA 감정 결과까지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최 부장검사는 박성민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난 박성민은 지난 며칠간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변호사는 선임하셨나요? 최 부장검사의 질문에 박성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어요. 아직 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국선 변호인이 배정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어요. 최 부장검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후 면담을 마쳤다. 박성민은 여전히 범행을 시인하고 있었지만 정식 재판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지 알 수 없었다. 4월 23일 박성민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다. 이진수 변호사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그는 박성민과의 첫 접견에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었다. 정말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게 맞나요? 이진수 변호사의 질문에 박성민은 망설였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밀었어요. 하지만 김미정 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는데도 저는 계속 돌로 때렸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성민의 솔직한 고백에 이 변호사는 고민에 빠졌다. 의뢰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범행을 시인하는 경우는 변호하기가 더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정신상태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 감경을 위한 변론을 준비해야 했다. 평소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몇 년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중단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성민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을 것이었다. 5월 초 밀양지 방법원에서 박성민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담당 재판부는 김수진 부장판사를 수석으로 하는 합의부였다. 김 부장판사는 20년간 형사재판을 담당해온 경험 많은 판사였다. 피고인 박성민 기소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박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희 부장검사가 일어나 의견을 밝혔다. 검찰로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신청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박성민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연기되었다. 5월 중순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박성민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감정의의 소견에 이진수 변호사는 실망했지만 다른 감경 사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박성민의 성장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여 정상 참작 사유로 제출하기로 했다. 5월 20일 첫 번째 정식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김미정의 언니인 김미선 씨와 몇몇 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슬픔에 찬 표정을 본 박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고인 박성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소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김수진 부장판사의 질문에 박성민은 명확히 답했다. 예, 인정합니다. 저는 김미정 씨를 죽였습니다. 이어서 검찰 측의 모두 진술이 시작되었다. 최영희 부장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박성민의 범행 동기를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허위 신분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연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접근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박성민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과 범행 계획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가지산으로 유인했고 자신의 요구가 거부되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검찰 측 모두 진술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이 이어졌다. 이진수 변호사는 박성민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사회적 고립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채 자랐고 사회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외당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피고인의 왜곡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성민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김미선 씨는 차가운 시선으로 박성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어떤 변명도 동생을 되돌려줄 수 없었다. 오후 3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증인은 박정민 경위였다. 그는 수사 과정과 박성민의 자백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현장을 목격한 등산객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가지산에서 박성민과 김미정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쯤 가지산 중턱에서 남녀 2명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남자가 여자를 밀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증인은 국가수 감식관이었다. 그는 현장 감식 결과와 부검 소견을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피해자의 머리에는 둔기에 의한 다발성 외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돌멩이가 흉기로 사용된 것이 확실합니다. 증인 신문이 끝난 후 피고인 질문이 이어졌다. 김수진 부장판사는 박성민에게 직접 물었다. 피고인, 정말 죽일 의도가 있었습니까?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였어요. 하지만 김미정 씨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 때린 것을 보면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를 완전히 거부하는 김미정 씨를 보니까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박성민의 솔직한 답변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그의 말에는 범행 당시의 분노와 현재의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박성민은 방청석의 김미선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지만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에게는 박성민의 사과가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오후 5시 첫 번째 공판이 마무리되었다. 다음 공판에서는 최종 변론과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김수진 부장판사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법정을 나서는 김미선 씨를 박경희가 배웅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처벌만으로는 동생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미선 씨의 말에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처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밤 10시 박성민은 구치소 독방에서 하루를 정리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는 김미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월 28일 밀양지방법원에서는 박성민에 대한 최종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양측의 최종 변론과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김미정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들도 이 사건의 결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오전 9시 전가 김수진 부장판사를 비롯한 합의부가 법정에 입장했다. 박성민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 한 달여간의 구금 생활로 인해 그는 더욱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후회가 가득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최종 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최영희 부장검사가 일어났다. 그녀는 준비해온 변론서를 펼치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피고인 박성민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 김미정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박성민이 허위 신분으로 김미정에게 접근한 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그리고 마지막 범행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은 이준호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거부하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검찰 측은 박성민이 보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낭독했다. 하루에 수십 통씩 보내진 메시지들은 점점 더 집착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메시지들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 부장검사는 범행 당일의 상황도 자세히 재구성했다. 박성민이 김미정을 가지산으로 유인한 것부터 잔혹한 살해 과정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가지산 중턱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검찰 측은 또한 박성민의 범행 후 행동도 문제 삼았다. 그가 김미정의 시신을 계곡 아래로 던지고 증거를 은멸하려 했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간 행위까지 모두 계획적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즉시 현장을 떠나 울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걸이와 반지를 가져가 기념품처럼 보관했습니다. 이는 반성은커녕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러워하는 행위입니다. 최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무고한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찰 측의 무기징역 구형의 법정은 숙연해졌다. 방청석의 김미선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박성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는 어떤 형량도 동생을 되돌려줄 수 없었지만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전 10시 30분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진수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저는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는 박성민의 불우한 성장 과정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소외 등이 그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피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박성민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취업에 실패를 거듭했고 인간관계에서도 번번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그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미정 씨를 만난 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성민이 김미정에게 품었던 감정이 비록 일방적이고 왜곡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절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거부당했을 때의 절망감과 분노가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김미정 씨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선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에게 김미정 씨의 친절은 마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부당했을 때 피고인은 절망에 빠졌고 순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또한 박성민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평생 숙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나이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충분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징역보다는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교화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 30분 양측의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났다. 이제 피고인 최후 진술만이 남았다. 김수진 부장판사는 박성민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박성민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그는 먼저 방청석의 김미선 씨와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김미정 씨와 유족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은 후 계속했다. 김미정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줬고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줬습니다. 그런 분을 제 손으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박성민은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재판부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김미정 씨의 명복을 빌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이 끝난 후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오후 2시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휴정 시간 동안 박경희는 김미선 씨와 함께 법원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박성민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김미선 씨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박경희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김미정 씨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았다. 김수진 부장판사가 일어나 선고를 시작했다. 피고인 박성민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먼저 사건의 개요와 피고인의 범행을 간략히 정리했다. 그리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방적인 연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나 거부당하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은 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젊은 여성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그 자체로도 극히 중한 범죄이며 특히 일방적 감정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양형 참작 사유도 인정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이 고려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 끝에 최종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박성민을 징역 20년형에 처합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잠시 술렁였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충분히 중한 형량이었다. 박성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그에게는 어떤 형량도 자신의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피고인은 20년간 복역하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김수진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주는 교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선고가 끝난 후 박성민은 교도관에게 인계되어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는 앞으로 20년간 교도소에서 지내며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다. 오후 4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영희 부장검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중한 형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선 씨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밝혔다.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동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또한 수사에 협조해준 경찰과 검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저녁 6시 박정민 경위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 간의 연결은 쉬워졌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커졌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박경희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밤 10시 가지사는 다시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었다. 김미정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박성민은 이제 20년간의 긴 복역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김미정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인터넷 시대의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특히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방적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김미정의 명복을 빌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산 여대생 실종 살인 사건의 기록을 마친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다. 지금까지 가지산 여대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